자, 마인드풀니스는 그래서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심리적 개념으로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계에서 받아들이는 이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은 개념적으로는 순수한 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음챙김을 어텐션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은 명상을 조금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징검다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마음챙김을 어떻게 하는 거냐에 관한 정의도 카바치노의 정의가 제일 널리 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내적 경험에 대한 의도적이고 비판단적인 주의, 그리고 그 결과로 알아차림,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의 내적 경험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다.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더 훈련하시면 그게 현대적인 의미의 마음챙김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챙김과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용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두 용어를 혼동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 혼동은 학계에서도 이미 혼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골치가 아픈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것은 대개 명상을 연구하는 과학계에서는 윗바사나와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통찰 명상을 그냥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윗바사나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것에 대한 우리말이나 영어 번역어가 없었느냐 하면 있었습니다. 통찰 명상, 지혜 명상이라고 번역했던 것이고, 서양에서는 wisdom meditation, insight meditation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종교계의 사람들이 쓰는 용어였고, 이제 완전히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는 오히려 마인드풀니스라는 게 훨씬 알려지면서 지금 일반 미국인들한테는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이렇게 부르면 그게 윗바사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윗바사나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마음챙김 명상은 마음챙김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챙김 능력이나 또는 마음챙김의 태도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명상에든 적건 많건 조금씩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사전 태도이자 또 자연스럽게 배양되는 것이기도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와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을 서양 학자들도 학술 논문이나 이 잡지 이런 데서 자꾸 혼동해서 쓰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윗바사나 명상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제너럴하게 그냥 이런 명상 저런 명상 다 합쳐가지고 그냥 마인드풀니스라고 쓰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조금 헤아려서 보시지 않으면은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혼동이 될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또 많은 연구자들도 또 일반인들도 마음챙김 자체를 메디테이션과 동의어로 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메디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보다 그냥 마인드풀니스라고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개념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글을 쓰고 그래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이후에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컴패션 연구인데요. 이 컴패션은 보통 연민 또는 자비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에도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가 깔려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사물양심 수련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자비를 개념화하고 이것을 주로 심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버트 같은 학자의 컴패션 포커스 세라피라고 해서 심리 치료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MSC라고 밑에 있죠. 마인드풀니스 셀프 컴패션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셀프 컴패션이라는 개념은 불교라는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상한 개념입니다. 자기 자비라는 개념이. 그런데 아마 미국이라는 서구 사회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특성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 가지고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서양의 심리학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그 밑에 써놓은 셀프 에스템이라는 자존심이라는 컨셉을 대안 개념으로 다 제시를 한 지 한 10년, 5, 6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개념을 제시하고 측정법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네프라는 사람이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 분야의 연구 대가로 떠올라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기자비 연구에 관해서는 그 의미나 이런 것들 뒤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시간이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명상 또는 마인드풀니스 이걸 과학적으로 개념화할 때 개념적인 그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명상을 어텐션 트레이닝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주의 훈련이다. 그래서 주의 능력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의를 한 곳에 모으는 능력, 두 번째는 모아놓은 주의를 그곳에 유지하는 능력, 세 번째는 필요할 때 주의를 거두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인간뿐 아니라 많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텐션 능력의 세 가지인데 이 주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훈련이다. 이게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과거에 아주 모호하게 그 종교적인 용어로 표현했던 그런 것을 이제 과학으로 넘어오면서 명상은 기본적으로 어텐션 트레이닝이다. 단 어텐션 트레이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태도나 어떤 정서 같은 그런 준비 태세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는 훈련이다. 그래서 이 태도는 어떤 태도를 요구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내려놓는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또는 흔히 말하는 여실지견의 태도로 여실지견하려는 이제 그런 그 태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왕이면 긍정적인 정서들을 배양하고 이제 그런 정서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타성을 발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특히 마음챙김 같은 경우는 많은 학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마음챙김 훈련은 어텐션 훈련과 애티튜드 훈련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에 크게 반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텐션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텐션은 우리 인간이 그 정보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처리할 정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첫 번째 과정, 즉 인간의 인지 능력 또는 인지 처리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는 주로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뭘 알게 되지만 주의는 감각기관의 문제는 아니에요. 주의는 완전히 의식의 에너지라고 보통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이고 이 에너지는 퍼뜨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가고 중요한 자기한테 중요한 대상들 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어텐션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선택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주의의 대상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의식의 하나의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우리 의식의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주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리적인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의식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사실 가정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은 거의 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의가 어디에 가느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강연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그 예를 들어드리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의를 한번 목 뒤로 한번 보내보세요. 자신의 목 뒤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목을 볼 수가 없죠. 볼 수 없습니다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멘탈 에너지, 의식의 에너지니까. 목 뒤가 느낌이 어떻습니까? 목 뒤에 주의를 기울였더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의식에 어떤 경험이 떠오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면 자, 목 뒤에 주의를 기울이니까 첫째, 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암입니까? 목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금까지 그런 소위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인 실체이지만 그것에 주의가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걸 몰랐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은 목이 뻣뻣하다, 부드럽다, 차갑다 이런 그 옷과 만나는 부위의 느낌들 또 목 주변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 이런 느낌들 같은 즉 목이라는 실체의 존재와 그 실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라는 것은 의식의 첫 번째 기능인 아는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바로 명상이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그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왜 이게 훈련해야 되냐면 주의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동안 자율신경계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나 시스템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믿었던 것처럼 상당히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는 아주 특이하게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 의도에 따라서 즉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의 그리고 신체 활동으로서의 호흡 이 두 가지를 반자동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도적으로 주의를 유지하고 기울이고 이탈시키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성공에도 너무나 중요한 능력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거의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거의 많은 그 심리 행동 장애들은 보편적으로 이 어텐션의 결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의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정신질환이라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뿐 아니라 주의 능력을 개발하고 제대로 잘 활용하는 능력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태도 명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하에서 태도 요소는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려고 그러는 건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뇌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기존 지식 체계 이것이 매 순간 새롭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게 만드느냐? 이 지식 체계를 통해서 보게 만들어요. 이 지식 체계에 맞도록 왜곡해서 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식 체계의 작용을 끊어버리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주의 자체만으로 나타나는 내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는 그런 태도를 굉장히 중요한 그 명상 수련의 요소로 삼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친절한 그런 그 태도와 정서를 계속 배양하는 그런 부분도 명상에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명상의 효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과학적인 연구의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명상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연구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보면은 신체적인 건강 효과, 그래서 만성질환 대부분, 그리고 많은 행동의학적인 장애들에 다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 이때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완전한 치료 효과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만성질환이나 행동장애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성질환 때문에 겪게 되는 굉장한 불행감과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덜어주고 만성질환이라는 게 의미가 그렇거든요. 만성질환이 왜 만성질환이냐면은 치료라는 개념을 들이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감염성 질환은 이 감염물을 제거하거나 감염물을 활성화를 억제시키면은 바로 증상이 회복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낫는다,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데 만성질환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은 결국은 병으로 죽는 거죠. 생로병사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만성질환자들이 치료라는 개념은 감히 갖다 대기는 어렵지만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그런 어렵고 힘듦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는 이미 확실하게 밝혀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적 건강 효과에 관련해서 많이 쓰였던 그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던 릴렉세이션 리스판스 프로그램과 MBSR 프로그램이고 지금 보고된 거로 보면은 북미 지역에서 1200개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인 건강 효과. 심리적인 건강의 반대가 이제 심리 장애 또는 정신 질환이 될 텐데요. 이 정신 질환 분야에 이미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법은 하나의 그 흐름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정 또 행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그 대부분의 그 정신 장애 또는 심리 장애들의 소위 그 인지행동 치료의 제3의 동향이다 이렇게 부릴 정도로 하나의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들어와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연전에 여기 왔던 그 거머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얘기에 따르면은
북아메리카 지역의 심리 치료를 하는 그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개업한 심리 치료자들의 50% 이상이 어떤 식으로든 내담자들이 이 심리 치료에 명상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그 논문들도 보면은 최근에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지 및 정서 효과인데요. 인지적으로 거의 모든 주의 관련된 수행, 퍼포먼스죠, 성과. 그다음에 어떤 기억, 메모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도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다 내적 경험에 대해서 수용력이 향상된다. 여기 내적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감각이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적 경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경험은 내적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바깥의 것 때문에 생기는 경험 이런 것들은 뭐 외적 경험이다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분하는 거지 모든 경험은 기본적으로 내적 경험입니다. 그 원인이 바깥에 있든 우리 안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용력을 갖는 것이 정서와 생각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정서의 문제 같은 것뿐 아니라 정서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역기능적이고 병리적인 행동 같은 것들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긍정적인 정서가 늘어나고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하는 이런 효과들도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대인관계 효과에 관한 연구는 의외로 적습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상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뭐 질병의 치유라든지 또는 웰빙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명상을 했더니 행복해졌어. 이런 명상을 했더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도대체 그게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러느냐 하는 것들을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그런 그 매개 변수를 두고 하는 설명, 그거를 이제 기전이라고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명상이 효과를 발휘하는 생물학적인, 신경생물학적인 기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는 자율신경계입니다. 명상은 부경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부경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몸이 쉴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명상은 면역계를 강화한다는 연구, 이런 연구들. 즉 면역계를 강화하니까 감염성 질환에도 방어력이 세진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코로나19에 관련된 명상들이 그 유튜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 연구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뇌파 연구, 50년대, 60년대에는 그 뇌파 연구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상과 알파파 연구가 처음 시작됐어요. 알파파는 여러분들이 눈만 감아도 나타나는 서파입니다. 천천히 나타나는 파예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알파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명상과 세타파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세타파는 잠과 깸 중간 정도에 있을 때 막 잠들려고 그럴 때 나타나는 파가 세타파인데 아마 명상하시면서 깜빡깜빡 졸은 건지 깬 건지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때 세타파가 많이 잡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과 감마파, 이건 베타파 활동파라고 부르는 베타파보다도 훨씬 더 빠른 파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사고 과정이나 작업을 할 때 나타나는 파인데 재미나게도 티베트 장기 명상가들 연구에서 이 감마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티베트식 자비 명상은 집중 명상이나 뭐 위파사나 같은 마음 챙김 명상이 비교적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비해서, 그래서 뇌 활동도 조금 안정시키는 것인데 비해서 자비 명상은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시킬 텐데 실제로 뇌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왜 이런 파동이 일어날까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오늘